그러면 경제라는 게 이렇게 순환을 하고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뭐가 바탕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죠? 돈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과 관련한 패권은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합니까? 패권국, 기축통화국, 그리고 그 어떤 민간 혁신의 메카, 미국 주식시장이 적어도 우상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왜 우리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간단히 알아볼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유일의 패권국 아니겠습니까? 이 패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패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잖아요. 이게 또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패자에 투자할 거냐 승자에 투자할 거냐 했을 때 투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1792년도 뉴욕에서 24명의 증권 딜러와 상인들이 모여서 이 버트무트 어그리먼트라는 합의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초가 됐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1920년대까지 큰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에 버블이 터지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결국은 이 2차 세계대전과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권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마련했다고 그럴까요? 당시의 중심 지역은 거의 유럽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근데 독일이란 나라가 탁 올라오면서 그냥 전 세계를 그냥 정말 거덜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재정이 파탄나 있었습니다. 전 국토가 다 황폐화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제를 제거를 하려도 그 경제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데드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대서양 넘어서 위아래 캐나다와 남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하면서 금강을 캐고 막 이러면서 금도 많이 쌓이게 되고 누구한테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니까 자국의 경제가 이 땅덩어리도 넓은 데다가 석유도 막 매장이 많이 돼 있고 금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해내고 이러면서 적지 않은 경제 규모가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후에 전쟁 배상금 문제, 뭐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일한 구세주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만이 뭐 무기도 팔아서 돈도 벌었겠다. 아까 말씀드린 금광 캐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는데 손을 결국 벌릴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었단 말이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패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독일이 갚을 돈도 없고 경제를 재건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을 빌려서 줍니다. 그 돈을 빌려갖고 그 돈을 다시 미국에게 갚아요. 이런 그 여건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통화체제가 무슨 본위의 통화체제였죠? 근본이시. 근본이 되었죠. 근본이자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전 세계 통화라는 건 금을 갖고 실제 문물 교환을 하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돈. 여러분 돈이라고 할 때 money와 통화, currency는 다른 얘기입니다. money라는 거는요, 실제 가치를 인정하는 거가 돈이에요. money.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돈으로 대신 사용하자라고 합의를 한 게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가 돈은 아닌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currency, 돌아다니는 화폐일 뿐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돈은 금이었어요. 금이었다 보니까 근데 금을 직접 거래하기는 무겁고 세공하는 것도 오히려 돈이 들고 이러니까 금을 기반으로 해서 금의 가치만큼 똑같은 화폐를 발행하자. 금 가치가 100억이면 딱 100억어치의 화폐만 발행하자는 게 근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때 자이반 타이반 패권국의 여건을 마련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갖가지 혁신의 메카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1970년대, 80년대, 60년대부터 경제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패권을 쭉 가져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소 냉전이었죠. 결국은 미국, 소련과 냉전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죠. 그 중간에 일본이
산 엔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무역시장을 석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의 경제력을 단 하나의 합의로 그냥 속된 표현 마시가게 만들어버린 게 뭡니까?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였죠. 패권이라는 거는요, 적당히 서로 싸우다가 합의하는 게 패권이 아닙니다. 패권이라는 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패권이라고 그랬어요. 패권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한 국가가 패권의 지위를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딱 패망 내지는 경제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처럼 거덜나게 만들지 않고는 패권이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과 경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도에 일본과 경제 패권 전쟁을 이뤘었죠. 그 이전에 이미 냉전을 계속 경험을 했고, 냉전은 1991년도에 정확하게 142-H조라는 구소련 협의체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소련 연방을 해체한다 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미 그 게임이 끝났어요. 근한 100년 사이에 이제까지만 보면 과거의 구소련은 지금 중국보다 위상이 더 대단했습니다. 스푸트니크라고 해서 우주기술까지 먼저 선점했을 정도예요.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일본, 지금까지도 경제 2위, 3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렇게 그 축소를 거듭 4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GDP가 3위예요. 그런 국가가 3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거의 정말 맥을 못 추는, 적어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게임이 전개가 될까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력이 그만큼 탄탄했고 자의반타의반 패권국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제라는 게 이렇게 순환을 하고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뭐가 바탕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죠? 돈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과 관련한 패권은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합니까? US 달러가 전 세계에 무슨 통화라고 하죠? 기축통화입니다. 여러분, 기축통화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요, Reserve Currency라고 해요. Currency는 뭐 통화니까. Reserve란 게 뭡니까? 유보, 보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통화가 다 흔들리고 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통화가 아니고요, 모든 통화의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바탕이 되는 통화. 기축통화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기축통화는 어느 나라 통화였죠?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재정이 거의 거덜났었어요. 전쟁 비용 조달하지, 고가는 다 고갈이 되지, 이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본이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러니까 기축통화였습니다. 근본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파운드가 힘을 잃게 되는 거는 영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이 소진되기 때문에 금의 양만큼 발행하는 파운드화도 힘을 잃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유통되는 금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기축통화의 여건을 이미 마련한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1994년도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거가 창설이 돼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브레튼 우드라는 도시에 가서 전쟁 승전국들이 모였죠.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모여서 앞으로 이제 기존의 근본위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는데 이제를 이 파운드화를 뭘로 바꾸자? 미 달러로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1944년도 브레튼 우드 체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미 달러화가 기축화가 딱 되면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다시 이제 가동이 됐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막 경제 규모도 켜지고 무역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 통화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US 달러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하는 거예요. 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경제도 뭔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등등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문제가 겪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죠. 이제 니네가 달러가 이만큼 필요하잖아. 우리가 달러를 막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어. 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이 한정된 만큼만 발행을 해야 달러라는 것도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발행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닉슨이 중대한 결정을 하죠. 1971년도에 금본위, 다시 말하면 금 태환을 중지해버려요. 그래서 시장이 그때 이거를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달러가 진짜 돈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 미국 경제력, 군사력, 패권력,
범접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죠. 최고의 돈, 궁극의 돈을 갖고 있고 윤종기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찍어내도 없어서 못 찾는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 미국.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환 거래, 스위프트라고 하죠. 그 전산상의 외국환, 거기에 42%가 US 달러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교역량, 무역할 때 어떤 통화를 할지 83%가 US 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남은 돈을 외환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겠습니까? 그거의 60%가 US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외환 시장, 말 그대로 돈을 사고 파는 외환 시장의 90%가 US 달러예요. 이런 기축통화의 지위나 패권을 어떤 통화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어떤 경제 참여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US 달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 달러를 내면 그걸로 다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미국. 그 나라가 발행한 US 달러. 이런 퍼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국의 패권국의 어떤 지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라는, 통화 부분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큰 그림이었다면 좀 세부적으로 주식시장의 요인을 한번 보자는 거죠. 1994년에 미국에서 401k라는 게 법제화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요, 주식, 채권, ETF, 일반 펀드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다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규모의 차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0.5천만 명 정도 되고 미국이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개수가 1억 6천만 명 정도 돼요. 사이즈가 틀리죠. 그럼 1억 6천만 명이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을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만큼의 규모로 정부가 또 돈을 넣어줘요. 그 돈이 매달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그때부터 정확하게 미국 주식시장의 네이버 같은데 장기 그래프를 쭉 보시면요,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상승을 해요. 이런 토대가 이미 법적으로 마련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1980년도에 인터넷 컴퓨터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도에 인터넷이 또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혁신의 메카라는 거죠. 이게 미국 주식시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너러티브 AI 선두주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어디서 개발했습니까? 이게 오픈 AI인가에서 개발했는데 그걸 누가 또 자금을 댔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했고, 이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회사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잖아요. 물론 TSMC가 있습니다. 근데 TSMC는 정말 중요한 건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 설계를 파운드리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위탁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다른 얘기죠. 진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TSMC 아니고 이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패권국, 기축통화국, 그리고 그 어떤 민간 혁신의 메카, 이런 것들만 봐도 미국 주식시장이 적어도 우상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큰 그림을 오늘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경제활동,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공부할 만한 어떤 가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더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면 미국 주시장이 더 좋을 거냐.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 주시장이 너무 고점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이 고점인지 지금이 버블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적정한 주가가 이 주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회사가 중시하는 펀더멘털의 움직임과 국가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더 살찌우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편대든가, 이런 큰 그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바고 분석을 집중하는 방향 중에 하나예요. 간단히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까지만 보면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조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